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검량사 첫 번째 과목, 이제 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겁니다. 과목 이름들도 지금 보니까, 자, 배 구조, 그 다음에 배의 흘수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흘수에 대해서도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선박의 여러 가지 뭐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텐데, 오늘은 주로 이 배와 관련돼서 각종 이제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와 관련돼서 이제 계산하는 문제들의 여러 가지 타입들도 한번 알아보고 이 여러 가지 타입에 따라서 개념 정리도 먼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토끼를 우리가 한번 잘 쫓아가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배에 대한 뭐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봅시다. 자, 보시면 배라고 하는 것의 정의, 배라고 하는 건 뭐냐? 일단 부양성, 한마디로 떠 있을 수 있어야 된다. 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영 잘하세요? 저는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부양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물에 못 떠요. 물에 못 떠요. 자, 그래서 선박의 요소 중에서 부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양성이라고 하는 건 수면상에서 뜰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배인 거죠. 가라앉으면 뭐 너무너무 슬픈 거죠. 뭐 잠수함이라면 모를까. 자, 그러면 적재성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나 물품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배인 거죠. 그 다음에 이동성, 항해 또는 이동할 수 있을 것. 그래서 자, 지금 배에 뜰 수 있어야 된다. 사람도 실을 수 있어야 되고 혹은 뭐 물건도 실을 수 있어야 된다. 또는 이동성,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견고해야 될 것. 그러니까 배도 일종의 뭐 구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을 싣고 다니거나 혹은 물건을 싣고 다니는 구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의 특성을 다 지니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배가 되는 거죠. 자, 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반적인 화물선. 그러니까 화물이라고 하는 게 물건 중심인 거죠. 그래서 General Cargo Ship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전용선이라고 해서 에로 방식의 컨테이너 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프트 온 혹은 리프트 오프. 그러니까 이것 따가지고 LO 이렇게 하는 건데 이 LO 방식의 컨테이너 선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크레인이 말 그대로 컨테이너 리프트 온 들었다가 그 다음에 리프트 오프, 자 이렇게 컨테이너를 내리는 방식의 자 이러한 컨테이너 전용선이라고 했었을 때는 LO라고 하고 그 다음에 RO라고 했었을 때는 롤 온, 그 다음에 롤 오프 이렇게 자 앞자를 따가지고 LO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ROR 방식의 컨테이너 전용선이라고 했었을 때는 리프트 온은 수직으로 들었다가 수직으로 내리는 거죠. 자, RO는 수평으로 밀어가지고 자 물건들을 배에 실은 다음에 수평으로 나중에 내릴 때도 자 밀어가지고 물건들을 바깥으로 빼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RORO 자 이렇게 방식의 컨테이너 선들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전용선이 바로 컨테이너 전용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레시 방식이라고 했었을 때는 뭐 라이터, 뭐 어브로드 쉽, 뭐 핸들러라고 해서 레시 자, 라이터 어브드 쉽이라고 하는 게 흔히 말하는 바지선이라고 합니다. 바지선. 이 바지선이라고 하는 건 사실 동력 장치가 있는 배가 아니라 그냥 되게 넓은 판때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판때기를 통으로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자, 그러한 방식의 시스템을 레시라고 우리가 부르곤 하죠. 그 다음에 탱커입니다. 탱커. 그러니까 탱커는 말 그대로 탱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탱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여기 나와 있듯이 액체에 해당하는 물품, 원유, 정제유, 뭐 가스, 그래서 액체 또는 기체의 물품을 실어 나를 때 요거를 그런 배를 탱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유를 운반하는 배 혹은 정제유를 운반하는 배, 그 다음에 가스를 운반하는 배. 자, 그 다음에 건살물이라고 해가지고 드라이 벌크 캐리어라고 해서 지금 마른 벌크인 거죠. 마른 벌크의 대표적인 친구들이 누가 있을까요? 곡물들이 있겠죠. 곡물들 뭐 쌀이나 귀리나 뭐 보리나 뭐
혹은 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드라이한 상태에서 지금 실어 나르는 그런 배는 건살물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 다음 전용선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광석 전용선, 그러니까 돌덩이들이에요. 광석, 돌덩이를 실어 나르는 전용선. 그 다음에 자동차 실어 나르는 전용선. 그 다음에 원목 실어 나르는 전용선. 그 다음에 냉동선 혹은 냉장선. 사실은 냉동 기능, 냉장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리프리지레이터라고 하는 게 바로 냉장고죠. 그래서 냉장고에도 보면 냉장칸이 있고 냉동칸이 있죠. 자, 이렇게 냉동 냉장선, refrigerated carrier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그 외륜선이라고 하는 건 여기 흔히 패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페달이라고 부르죠. 그 페달을 밟아야지 바퀴가 굴러가는 방식이 자전거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외륜선이라고 해서 선체 외부에 노의 역할을 하는 커다란 바퀴, 이걸 바로 외륜이라고 합니다. 이 외륜을 달아서 이 바퀴가 돌면서 물을 밀어내는 힘을 추진력으로 삼는 선박이라고 해서 여러분 오리배 타봤나요? 오리배 이렇게 페달 밟으면, 자, 오리배에 달려있는 페달이, 한마디로 이게 그 오리배에 달려있는 바퀴죠. 외륜이 돌아가면서 물을 차내면서 앞으로 이제 가는 방식이 오리배죠. 자, 그러한 방식을 외륜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호버크래프트라고 해서 공기부양선, 에어 쿠션 비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어 쿠션 비클 같은 경우에는 수상, 육상, 늪지대, 자, 이렇게 바닥면만 있으면 여기를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운송 기구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뭐 배라고도 볼 수도 있죠. 어쨌든 수륙 양용의 개념이 강한 자, 그런 운송 수단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주 얕은 강이나 아주 얕은 뭐 그러한 수면 위도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육지도 돌아다닐 수 있고, 수륙 양용의 개념이 강하다. 그걸 이제 호버크래프트라고 합니다. 그다음 위그선. 자, 지면 효과를 이용해서 수면 위를 한 1m에서 5m 정도 낮게 떠서 날아가는 선박으로 해면 효과 익선 혹은 익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지면하고 차이가 굉장히 낮은 거죠. 자,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배들이 있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선박의 분류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배들이 여객선, 그 다음에 화물선, 이렇게 두 가지죠. 자,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상선이라고 부릅니다. 상선. 자, 그 다음에 어선이라고 해서 요 친구들을 말하는 거죠. 어선. 그 다음에 뭐 특수선도 있고, 그 다음에 군함도 있고. 군함 실제로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되게 멋있고 크기도 크고. 자, 상선 중에서 여객선을 보겠습니다. 일반 여객선이 있고 화객선이 있고 연락선이 있다. 결국에는 여객선은 누구 중심이야? 사람 중심인 거죠. 사람. 자, 화물선을 보시면 화물선은 말 그대로 물건 중심인 거죠. 물건을 실어 나르는, 자, 그게 이제 메인 기능인 거죠. 그래서 일반 화물선이 있고 잡화선이 있더라. 자, 그럼 전용선이 있고 컨테이너 뭐 전용선이 있는데 컨테이너 전용선, 자동차 전용선, 목재 전용선, 광석, 석탄, 곡물, 시멘트, 유류, 화학물, 그 다음에 액화가스, 자, 전용선들이 다양하다. 그러니까 지금 다 얘네들 자체가 화물인 거잖아요. 자동차도 화물이고 목재도 화물이고 그 다음에 광석도 화물이고 석탄 등등등등. 자, 이러한 화물들은 나름의 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실을 수 있는 배가 사실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용선에 실려야지 많이 실리기도 실리고 안전하게 실릴 수 있는, 자, 그러한 화물들 같은 경우에는 전용선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선 한번 보겠습니다. 어로선이라고 해서 포경선, 그러니까 고래 잡는 거죠. 그래서 저인망 어선, 기선이라고 해가지고, 저인망 어선 같은 경우에는 그물을 지금 배에 싣고 다니면서 싹 이렇게 끌어 담는, 자, 그러한 방식의, 그러니까 망. 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어선들을 저인망 어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운반선, 어획물을 말 그대로 운반하는 부속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로선 같은 게 진짜로 물고기 잡는, 고기를 잡는, 자, 그런 선이고, 이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 어획물들을 말 그대로 운반하는 그런 배들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공모선입니다. 공모선이라고 하는 게 배 안에 수산물 가공 설비를 갖춘 어선이라고 해서 이 수산물들은 말 그대로 신선도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바로 가공을 해야지 신선도가 유지하고 상품의 퀄리티가 유지가 되는 자, 그러한 친구들이 있죠. 자, 그때는 공모선 같은 거에다 자, 고기 잡아가지고 바로 지금 제조 가공해가지고 이런 설비들을 갖춘 배들을 공모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어선이라고 해서 업조사선, 업지도선, 뭐 업시험선 같은 이 영역들은 주로 뭐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기관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 배들이 이제 특수어선들이 주로 되죠. 자, 그러면 특수선을 보시면 준설선이라고 해가지고 이 준설선이 뭐냐면 그 바다 밑에 모래바닥을 이렇게 파는 배들이요. 왜냐면 그 특히나 강가나 혹은 그 항구 근처에 지금 바다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높나요, 낮나요? 수심이 낮아요. 근데 수심이 너무 낮잖아요. 그러면 배가 땅바닥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 이물질이나 모래 같은 것들을 파줘야 돼요. 강물도 그렇고 혹은 항구 근처의 수심이 얕은 부분은 더더욱 그래요. 이때 모래 파는 거, 바닥 파는 거, 그 배를 준설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인선 같은 경우에는 뭐 끌어주는 거죠. 끌어주는 배. 그래서 배들도 우리 그 차들 중간에 그 도로 위에서 퍼지는 경우 있죠. 그럼 도로 위에서 퍼져버리면 레카가 와가지고 끌어주죠. 자, 그런 것처럼 배들도 퍼질 수가 있어요.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끌어주는 배들이 예인선. 그 다음에 소방선 의외로요. 여러분들 배에서도 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필요하듯이 소방배도 필요해요. 그게 이제 소방선인 거죠. 자, 측량하는 것 여러 가지 이제 바다의 깊이라든지 뭐 바다의 여러 가지 뭐 수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이제 측량하기 위한 배들인 거죠. 그다음에 병원선. 그래서 우리가 앰뷸런스가 이제 존재를 하듯이 지상에서 자 이제 물에서는 병원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등대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특히나 오징어 잡을 때 등대선이 옆에 이렇게 뜨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오징어들이 빛에 굉장히 몰리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그런 용도로 쓰이지만 등대가 없는 지역도 있거든요. 등대가 없으면 배가 운항하는 게 사실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대선, 그러니까 등대 역할을 배가 해준다 이거죠. 자, 이런 특수선이 있고 그 다음에 군함, 멋있죠. 그러니까 진해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진해 같은 그때 보면 해군 기지들이 되게 크잖아요. 해군 부대가. 그래서 저도 한번 예전에 뭐 진해 벚꽃 축제 할 때 그때 겸사겸사 한번 갔었는데 배들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근데 뭐 타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보기에는 멋있었다. 자, 그래서 잠수함도 있고 뭐 항공모함도 있고 순양함도 있고 구축함도 있고 고속정도 있고 자, 이렇게 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자, 배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봤으면 배의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 우리도 여러 가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죠.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성격이 괜찮아. 근데 또 어떨 때는 또 되게 예민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성격을 갖고 있듯이 이 배도 갖고 있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배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끄집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배가 갖고 있는 성격 중에 하나가 보건성이에요. 보건성.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보건성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보건력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오뚜기 알죠? 오뚜기 어릴 때 왜 좋아해요? 우리가 오뚜기를 탁 밀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 제자리로 탁 올라오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건력, 보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뚜기를 밀었는데 그냥 넘어져 있어. 그럼 우리가 오뚜기한테 매력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기본적으로 보건력, 보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거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박의 보건성, 보건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stability라고 되어 있어요. stability. 그러니까 st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죠. 이 st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뭐 하는 형용사예요? 안정적인인 거잖아요. 안정적인. 그래서 이 안정적인 형용사의 명사가 stability인 거고 이 stability는 결국에는 안정성이에요. 안정적으로 배가 좌우로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또 흔들리겠죠. 배라고 하는 게 바다 위를 떠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그 바다가 가만히 있어요? 바다가 파도가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자 여러 가지 환경이 다이나믹한 환경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바다가 다이나믹할지라도 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테빌리티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의 보건성, ship stability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뤄볼 텐데 자, 이 선박 보건성이라고 하는 건 선박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려고 할 때 파도가 넘실댈 때 당연히 배도 좌우로 막 롤링하고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에 대항해서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거나 제자리로 돌아가는 성질을 바로 선박의 보건성 스테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건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은 보건력 또는 보건 모먼트. 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보건성, 보건력, 그다음 보건 모먼트, 자, 혹은 리스토링 모먼트, 혹은 쉽 스테빌리티. 어떠한 표현으로 나오더라도 우리가 찰떡같이 지금 배의 보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배가 이렇게 파도가 잔잔할 때는 정말 평화롭고 고요하게 지금 가고 있죠. 근데 파도가 막 넘칠 때 그러면 배가 이렇게 끼운단 말이에요. 자, 끼울었는데 안 일어나. 그러면 그 배 불안해서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자, 그러한 배는 보건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끼울어졌어요? 그럼에도 오뚜기처럼 빨딱 일어나야 되겠죠. 자, 그게 바로 보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도에 지금 배가 지금 타고 있는데 좌우로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바로 서려고 하는 그 성격, 그 성품, 그 에너지, 그 힘, 그걸 이제 선박의 보건성이라고 한다. 그럼 선박의 보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뭐냐? 자,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선박의 중량 중심이라고 해서 자, 요 그림을 기준으로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중량 중심이라고 되어 있죠. 혹은 시험에 무게 중심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량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부력 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B에 있는 부력 중심. 여러분 부력 중심을 이제 부심이라고 하는데 부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 뭐 그런 얘기 들어봤었죠.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할배가 있었는데 그 할배가 목욕탕에 물 받아놓고 자기가 쏙 들어가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이렇게 넘친단 말이에요. 자, 그걸 보고 부력을 생각해낸 게 아르키메데스 할아버지죠. 자, 그래서 자, 부력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배의 무게 중심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메타센터라고 해서 자, 요 포인트가 지금 중요하다. 그래서 요 B 포인트, G 포인트, M 포인트 이 세 개가 지금 자, 선박의 보건성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로서 요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배의 폭을 말하는 거죠. 배의 폭. 자, 그래서 이 배 폭을 말하고 나머지 건연, 현호, 그 다음 배수량, 그 다음 트립 이건 뒤에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자, 선박의 보건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성격이다. 이 선박의 보건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있더라. 자, 그래서 선박의 보건성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뭐 그림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 선박의 보건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계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자, 선박의 초기 복원력을 나타내는 공식은 배수량, 그 다음에 GM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 GM을 곱하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야. 그러니까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이야. 사인 세타. 자, 이거를 곱해주면 초기 복원력이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밑에 예시가 나와 있죠. 배수량이 지금 3만이에요. 3만. 이거 지금 3만. 자, 3만 톤이고 지금 KM이 18m네요. KM이 지금 18m니까 이거 전체죠. KM이 18m. 그 다음에 KG가 15예요. KG 이게 지금 15니까 이건 뭐 산수네요. 그러면 GM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3m.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일반적으로 문제 코사인 요거하고 그 다음에 사인 요거로 출제를 할 겁니다. 근데 사인 세타를 우리가 고르면 되죠. 그래서 여기 0.105. 자, 이거를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 봤었을 때 최종적으로 9,450톤이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복원력이라고 하는 거는 배수량하고 그 다음에 GM하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를 이거 세 개를 곱해주면 바로 복원력이라고 하는 게 계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박의 복원성과 관련돼서 이러한 타입의 문제 유형이 가장 흔하니까 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옵니다. 한두 문제 정도는. 자, 그래서 선박의 복원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자, 아까 보면 여기 배수량 보이시죠? 배수량이 그럼 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배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물에 떠 있음으로 인해서 밀려나게 되는 물의 무게로, 아까 아르키메데스 할아버지가 그 물이 지금 차 있는 욕조에 점프해서 착 들어갔죠. 그러면 그 아저씨가 점프해가지고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 밖으로 퍼져버리는 그 물 있죠. 자, 바로 그 물을 의미를 하는 것이다. 물의 무게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물의 무게 바로 배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로도 많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배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무게에 의해서 밀려난 물의 무게이므로 곧 배의 무게랑 같다. 그런데 배에 화물을 싣게 되면 물이 당연히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배만 바다에 띄어도 물이 밀려난다고요. 그런데 그 배에다가 짐까지 실어버리면 더 많은 물들이 밀려날 거 아니에요. 자, 당연한 얘기죠. 자, 쉽게 되면 물이 더 많이 밀려나게 되므로 배수량이 당연히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화물선의 경우에는 배수량이라고 하면 배에 짐을 가득 실었을 때의 배수량, 즉 만땅 채웠다라고 해서 만재 배수량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배수량이라고 하면 그 배에다가 물품을 잔뜩 실었을 때의 배수량, 즉 만땅 실었다 하여 만재 배수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배수량을 산출하는 방식이 여기 있습니다. 자, 배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밀도에 지금 물속에 잠긴 선체의 부피를 지금 따져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배가 이렇게 있죠. 배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물이 잠겼다. 자, 짐을 실었더니만, 지금 짐을 이렇게 실었더니만, 자, 배에 물이 이렇게 잠겼다라고 하면 요 지금 물이 잠긴 요 부피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잠긴 선체의 부피, 요걸 이제 V로 보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물의 밀도, 요 바닷물의 밀도, 자, 이거 두 개를 계산하면 지금 배수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해진다.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면 문제 타입은 이렇습니다. 배수량 등곡 선도에서 읽은 배수 용적 곡선의 길이가 52.5cm였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부피를 구하기 위한 지금 사전 단계예요. 부피를 구하기 위한 지금 사전 단계인데, 자, 여기 보면 지금 자, 배수량 등곡 선도에서 읽은 배수 용적 곡선의 길이가 52.5cm다. 그 다음에 배수 용적 곡선의 척도가 cm당 12.0 세제곱미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피를 구하는 데 필요한 단위들인 거죠. 일대 배수량을 구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거 52.5cm하고 그 다음에 12 세제곱센티미터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즉 부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개를 그래서 곱해서 지금 부피를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물의 밀도. 자, 물의 밀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수 비중량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의 밀도를 주어줍니다. 그러면 요것 가지고 우리가 얘네들 세 개의 인자를 지금 곱해가지고 자, 지금 계산을 해보면 645.75입니다. 645.75톤이라고 하는 배수량이 이제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배수량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배수량을 계산하는 이러한 타입,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찍기도 힘들잖아요. 찍기도 물론 뭐 이것저것 막 계산해가지고 뭐 잘 찍으면 제대로 곱하면 얻어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또 운에 우리 그 시험을 맡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배수량, displacement라고 하는 이 개념, 그 다음에 이것을 구하는 예시까지 여러분들께서 같이 봐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선박의 크기입니다. 요것도 많이 뭐 징하게 나옵니다. 좀 전에 봤었던 내용이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좀 전에 배수량이라고 했었을 때는 만재 배수량, 그러니까 짐을 실었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배의 크기를 나타내는 다양한 수치들이 있습니다. 배 덩치 크기. 자, 그 중에 하나가 만재 홀수 톤수라고 해서 displacement tonnage라고 합니다. 보면 선박이 최대로 적재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만재 홀수에서 수면 아래에 잠기는 이 용적에 상당하는 물의 중량이라고 해서 지금 선박이 밀어낸 물의 양으로 지금 선박의 무게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 선박의 무게이기도 하지만 플러스 선박에 실려 있는 적하의 무게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만큼 잠겼죠. 이만큼 밑에 보면 자, 여기에 짐을 잔뜩 이렇게 실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수면 아래로 이제 잠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의 중량도 있지만 그 다음에 지금 배에 실려 있는 적하의 무게까지 다 지금 계산을 하는 것이 바로 만재 홀수 톤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경하 배수 톤수라고 해서 지금 이거 보면 선박의 자체 중량에다가 지금 주기간, 각종 장비, 그 다음에 비품의 무게를 합한 톤수. 그래서 선박이 화물을 싣지 않았을 때의 배수량. 그래서 여기 밑에 잠겨 있는 게 벌써 양이 어때요? 위에 나와 있는 만재 홀수 톤수에 비해서 좀 작죠. 왜냐면 이거는 지금 물건은 실리지 않았다. 물건이 실리지 않은 상태니까 이거는 선박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선박, 이름 자체가 light ship weight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배의 무게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재화 중량 톤수라고 해서 dead weight tonnage라고 해서 이거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자, 선박이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을 톤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적하를 드러내고 있는 지금 중량 톤수인 거죠. 중량 톤수. 자, 그래서 순수한 화물 무게에 그 다음에 항해에 필요한 기본적인 연료, 그 다음에 청수, 깨끗한 물, 그 다음에 식량 등을 포함시킨 무게라고 봐서 기본적으로 요 경하 배수 톤수 하고 그 다음 재화 중량 톤수를 이제 합치면 지금 이 만재 홀수 톤수라고 하는 게 계산이 되죠. 자, 그래서 요 톤수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들 꼭 구분하십시오. 얘네들 아주 스테디셀러입니다. 아주 그냥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눈탱이를 맞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톤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톤수. 이게 바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횡요 주기라고 하는 표현하고 이제 GM. 그러니까 GM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아까 GM이라고 하는 게 여기를 말하는 거죠, GM.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봤었던 지금 볼 GM도 그렇고 보건성과 관련돼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건 이 이미지인 거예요, 이미지. 어차피 계산식을 외워봤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뭔데 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이미지를 못 떠올리면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자, 그래서 횡요 주기 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GM, 그러니까 아까 보건성과 계속 연속되는 내용들, 보건성과 관련해 가지고 자, 횡요 주기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다음에 횡요 운동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직립 상태에서 선박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횡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지금 기울죠, 이런 식으로 좌우로 이렇게 기운단 말이야. 자, 기울어지면 복원력이 작용하여서 지금 선체는 원래 위치로 오뚜기처럼 되돌아오는 회전 운동을 하게 된다. 이를
횡요운동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한다. 횡요운동.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봤었을 때 이게 횡요주기라고 합니다. 횡요주기. 자, 이렇게 횡요주기를 갖고 움직이는 것을 횡요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가 이렇게 좌쪽으로 흘러져 있다가 다시 평을 잡다가 다시 이쪽으로 끼울었다가 다시 잡았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자, 그래서 원래의 지금 요 주기로 돌아오는 이 시간을 바로 횡요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뚱 하다가 원래 이렇게 끼운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횡요주기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 횡요주기를 지금 초단위를 기본으로 하고요. 자, 이 횡요주기를 구할 때 중요한 정보들이 바로 선폭입니다. 선폭. 이게 바로 선폭인 거죠. 이 선폭. 그래서 배라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길이는 엄청 길죠. 길이는 엄청 긴데 폭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폭은 좁아요. 그래야지 파도를 거스리면서 앞으로 나가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좁아야지. 그러니까 생선도 되게 좁잖아요. 생선도 되게 좁죠. 생선도 뭐 길이는 상대적으로 길지만, 자, 폭은 이렇게 좁잖아요. 자, 그래서 그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 거고, 자, 배도 그런 형상으로 생겼어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횡요 주기를 뽑아내는 공식에는 이제 초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 배의 폭도 중요하지만 또 뭐도 중요해요? GM의 지금 루트예요. GM의 루트.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러한 문제 타입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예시에 보면, 자, 폭이 50m다. 폭이 지금 50m예요. 50m. 자, 폭이 지금 50m.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횡요 운동 주기가 20초. 이건 거꾸로 이제 이거를 답을 줬네요. 이걸 답을 줬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려면 GM이 어떻게 되는가? 자, 요거는 이제 거꾸로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요거는 이제 단순히 대입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GM이 대략적으로 한 4.02m 정도가 나옵니다. 대략 한 4m 정도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횡요 주기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이 횡요 주기는 초 단위로 우리가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횡요 주기를 구하는 데 있어서 배의 폭 중요하고 GM, 그러니까 GM 중에서도 이제 GM의 루트를 씌우는 이 값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횡요 주기의 개념, GM의 중요성, 그 다음에 문제 타입까지 깔끔하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고, 자, 그러면 KB, BM, KG, GM 간의 관계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 중에서 보건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보건성.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KB하고 BM하고 KG, 뭐 GM 간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그림을 떠올리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KB였지? BM이었지? KG였지? 이거 고민하다가 시간 다 간다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요런 식으로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시고, 지금 물어보기 KB가 4.6이라고 했어요. KB가 여기가 이제 4.6이고, 그 다음에 BM이 4.3이고, 자, 그 다음에 KG가 5.2예요. 그러면 지금 GM을 구하라고 했죠. 요 물음표. 그럼 이건 뭐, 그러니까 이미지만 떠올리면 나머지 이제 산수의 영역이잖아요. 산수의 영역. 그래서 지금 보면 요거를 구하려면 지금 4.3 더하기, 그 다음에 4.6 빼기 5.2를 하면 GM이 구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은 3.7m로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만 떠올리면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선박의 보건성, 보건력과 관련돼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선박의 흘수.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과목이 흘수 계산하는 거잖아요. 흘수. 그러면 흘수를 계산하기 전에 흘수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흘수라고 해서 선박이 물에 떠 있을 때 물속에 잠기는 침수부의 깊이다. 자, 선저로부터, 그 다음에 선저라고 하는 게 이제 배 바닥이죠. 선저로부터 수면까지의 수직 거리를 우리가 흘수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그림 보이시죠?
자, 지금 여기가 이제 바다고요. 여기가 이제 바다입니다. 자, 이쪽이 이제 바다가 되는 것이고,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잠기는 거죠. 여기가 잠기는데, 지금 선저,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지금 수면의 높이까지죠. 그러니까 이게 흘수가 되는 거죠. 이게 흘수, 잠기는 부분들이니까, 잠기는 부분들. 자, 이거를 이제 흘수라고 한다. 근데 흘수는 되게 중요한 정보다. 자, 선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배에다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마구잡이를 막 때려 놓으면 배가 너무 무거워지겠죠? 그럼 배가 어떻게 될까요? 자칫 잘못하다가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엘리베이터 탈 때도 어때요? 이 엘리베이터의 최대 적재 중량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면 1000kg, 뭐 15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는 거예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덩치가 크긴 하지만 이 배에 무한정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분명히 한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계. 자, 그 한계는 이제 흘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만재 흘수선 조약에 의해서 최대 흘수가 정해진다. 최대 흘수는 항만 등의 수심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등 선박의 설계상 되게 중요한 제약 조건이다. 그 다음에 흘수라고 하는 건 지금 옆에 보시면 이렇게 표 있죠. 흘수. 자, 이게 바로 이제 흘수를 표시한 겁니다. 흘수. 자, 이 흘수를 이제 표시를 했는데, 흘수라고 하는 건 숫자의 가로하고 세로 중에서 세로 크기가 10cm예요. 10cm. 그래서 지금 흘수라고 하는 건 요 숫자 보이시죠? 요 숫자의 세로 크기를 10cm, 그 다음에 숫자하고 숫자 사이의 간격이 또 10cm, 그 다음에 매 20cm마다 이거 10cm, 틈 10cm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20cm마다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흘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수치를 기억을 해 주십시오. 10, 그 다음에 20. 자, 이렇게 표시를 한다. 자, 이게 이제 흘수인 거고, 그 다음에 건현이라고 하는 개념도 아까 우리 그 보건성과 관련해가지고 건현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왔었죠. 흘수라고 하는 표현도 나왔었고, 아까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보건성의 주요 인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선폭, 그 다음에 건현, 뭐 이러한 표현들이 나왔었습니다. 그 건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지금 건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지금 아까 잠겨있는 부분이 흘수라고 한다면 지금 잠기지 않은 이쪽 동네 있죠? 위쪽 동네. 자, 이쪽 동네. 이쪽 동네가 바로 건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의 깊이 중에서 지금 물 아래에 잠겨 있는 부분이 흘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이 바로 건현이 되는 겁니다. 건현. 그래서 건현이라고 하는 거는 프리보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건현은 선체 중앙부 현측에서 갑판 윗면으로부터 만재 흘수선 마크 윗단까지의 수직 거리로서 선체가 물에 잠기지 않는, 그냥 이거죠. 선체가 물에 잠기지 않는 부분의 높이를 우리는 건현이라고 한다. 그래서 건현은 만재 흘수선 규정에 따라서 지정이 된다. 그 다음에 적재에 의해서 배가 잠기는 깊이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의미. 결국에는 건현을 규제하든 흘수를 규제하든, 자, 어쨌든 이 깊이에서 건현하고 흘수를 더하면 최종적인 이제 깊이가 되는 거죠. 깊이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흘수 이제 표시한 게 있습니다. 흘수 표시한 게. 그래서 지금 흘수를 표시한 것들을 보면,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그 흘수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배의 컨디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 컨디션이라고 하는 게 배가 해수를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해수 또는 담수를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계절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땐 여름에 될 수도 있는 거고 겨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바다라고 하는 게 워낙 신비하고 오묘해서 똑같은 물이라고 할지라도 바닷물, 강물, 이건 완전 컨디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울의 바다 혹은 여름의 바다, 이건 또 컨디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똑같은 배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이게 S 보이시죠?
S가 이제 여름을 의미한다라고 보십시오. 여름. 그 다음에 이 W가 겨울을 의미한다라고 보죠. 그냥 간단하게 여름 바다, 겨울 바다. 자, 이때 만지흐수선이 여름 바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만지흐수선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겨울 바다일 때는 그 밑에 있죠. 밑에. 자, 지금 어때요? 지금 여름 바다하고 겨울 바다의 만지흐수선이 이렇게 명확히 차이가 납니다. 명확히 차이가 나요. 명확히. 그래서 여름 바다의 만지흐수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름에 더 많이 물건을 실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겨울에 좀 더 낫습니다. 아, 겨울에는 좀 더 물건을 덜 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만지흐수선을 만약에 지났어요. 만지흐수선을 지나가지고 바닷물이 막 이렇게 넘실넘실 돼요. 만지흐수선 넘어서. 그러면 지금 무슨 상태인 거예요? 아, 지금 배가 견딜 수 있는 캐파보다 더 많이 실렸으니까 안전한 상태예요? 위험한 상태예요?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위험한 상태. 자, 그래서 이 흘수, 만지흐수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지흐수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해수 밀도하고 그 다음에 흘수의 변화. 그러니까 흘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다의 혹은 뭐 물의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미묘하게 예민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건데, 자, 물의 비중 차이라고 해서 일정한 배수량을 갖는 성박이 강에서 바다로 또는 바다에서 강으로, 자, 이렇게 위치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냥 물의 성격이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에는 물의 밀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수면 아래의 최적이 변하게 된다. 이것이 흘수의 변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컨디션이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문제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수량이 3만 톤인 선박이 지금 비중 1의 담수인 강에서 항해하다가 지금 비중 1.025의 지금 표준 회수로 진입하는 경우의 흘수 변화는 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지금 강에 있다가 어디로 갔대요? 지금 바다로 이렇게 이제 달라지게 된 거죠. 자, 이럴 때 흘수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흘수 변화를 우리가 이제 뽑아내야 되는 단 배수량 및 트림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제를 한다. 그 다음에 당시 흘수에서 몇 센티미터 배수톤, 그걸 이제 TPC, TCM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30톤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그 조건들을, 컨디션들은 나머지들은 다 지금 정해 줍니다. 이때 이제 차근차근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배수량이 원래 3만 톤이라고 했죠. 3만 톤, 즉 강에 있을 때 강에 지금 자, 지금 비중이 1이니까 이거를 환산했었을 때 3만 세제곱미터라고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어디로 갔어요? 자, 지금 비중이 1.025인 바다로 갔죠? 그때는 자, 배수량 톤은 그대로 있지만 이제 이 바닷물의 컨디션이 지금 달라진 거죠. 자, 그러니 요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지금 요 담수에 있다가 지금 바닷물로 옮긴 거니까 이 담수에 있었을 때가 1번, 그 다음에 바닷물에 있었을 때가 2번 이렇게 해두면 1번에서 지금 2번을 빼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1번에서. 그럼 상식적으로 적어도 내가 구체적으로 계산 안 할지라도 자, 1번이 크겠어요? 2번이 크겠어요?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1로 나눴는데 2번 같은 경우는 1보다 큰 걸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1번이 크겠죠. 1번이. 자, 그래서 1번에서 지금 자, 1번하고 지금 2번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지금 요 2번에서 1번을 빼야 되겠죠. 2번에서 지금 2번에서 1번을 빼줘야 됩니다. 자, 이게 2번에서 1번이며 자, 2번에서 지금 1번을 빼주면 결국에는 작은 거에서 큰 거 뺐으니까 플러스에 마이너스요?
마이너스가 나와요. 마이너스.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우리가 감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마이너스가 나올 거니까 홀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홀수가 감소하는 거예요. 홀수가 감소하는 거. 자, 그래서 지금 홀수가 감소를 하는데 얼마만큼 감소하는지. 그래서 요것만 알아도 1번, 2번, 4번 선택지 중에서 절반은 뻔해요. 절반은 홀수가 증가했다라고 얘기할 거고 절반은 홀수가 감소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등호 표시만 봐도 우리가 제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제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찍더라도 얘네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지. 자, 그래서 지금 자 2번에서 1번을 빼줘야 되겠죠. 지금 담수에서 있다가 해수로 지금 변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2번에서 지금 1번을 지금 빼주는 상황이 되면 지금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자,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지금 30톤이라고 하는 요 단위, 요 TCM, TPC라고 하는 이 단위, 이거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지금 1.025라고 하는 이제는 바다에 있는 거니까 자, 해수의 비중을 자, 요거를 지금 곱해주면 마이너스 25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25cm. 결론적으로 홀수가 25cm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홀수가 25cm 감소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수 밀도하고 홀수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들이 뭐 요즘에는 사실 막 굉장히 자주 나오는 타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2회차에 한 번 정도꼴로 그런 식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계산 그 연습을 우리가 미리 안 해놓으면 굉장히 현장 가가지고 굉장히 어리버리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좀 계산을 하는, 그러니까 감을 미리 익혀놔야 돼요. 그럼 현장 가가지고 갑자기 막 순발력 발휘하면 생각보다 뭐 우리가 그 무대 체질이 아닌 이상은 좀 힘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연습이 돼야 돼요. 자, 그럼 트림입니다. 아까 트림이라고 하는 것도 선박의 그 복원성과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트림이라고 나왔죠. 트림. 그래서 요거 하나씩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폭, 건연, 현호, 배수량, 뭐 트림 이런 것들. 자, 이번엔 트림입니다. 트림. 자, 트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보니까 자, 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용어의 정의에 트림은 선박의 길이 방향으로 일정 각도로 기울어진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세 가지 형태의 지금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끼운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배 앞대가리가 있고 뒤에 그 선수가 있고 선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수하고 선미. 그러니까 아까는 복원성이라고 하는 건 주로 좌우 이렇게 움직였었을 텐데 지금 트림이라고 하는 건 사실 위아래로예요. 위아래로. 자, 그래서 선박의 길이 방향으로 일정 각도로 기울어지는 것을 우리가 트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선수하고 대가리하고 선미, 끄트머리 간의 홀수 차이로 우리가 어느 정도 끼울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끼울었는지. 자, 그 끼울었었을 때 우리가 트림이라고 한다. 트림. 자, 지금 보시면 세 가지 유형의 트림이 있습니다. 선수 트림, 그 다음에 선미 트림,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등 홀수라고 하는 자,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선수 트림 같은 경우는 trim by the head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trim by the stem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거 다른 거예요. 이건 스템이고 이거는 스턴이에요. 스턴. 자, 분명히 달라요. 얘네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선수 트림이라고 했었을 때는 뭐냐? 선수, 홀수가 선미, 홀수보다 큰 상태다. 선수 쪽이 이제 앞쪽이고 선미 쪽이 이제 끄트머리인 거, 끄트머리. 자,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선수 트림이라고 해서 요게 이제 1번인 거죠. 이 친구가. 자, 젤로 마지막에 있는 이 친구가 이제 이 선수 트림인 거죠. 선수 트림. 자, 그래서 지금 선수보다 선미가 부상해서 타효와 추진 효율이 나쁨으로 항해 상태로는 좋지가 않다. 자, 이거는 뭐 나쁜 상태인 거고.
자, 그럼 두 번째 유형을 보시면 선미 트림이라고 해서 trim by the ston이라고 하면 ston이에요, stone. 자, 선미 홀수가 선수 홀수보다 큰 상태로서 타율가 좋고 선속이 증가되므로 선박에 따라서 적당한 선미 트림으로 운항하는 것이 좋다. 요게 이제 좋은 상태라는 거죠. 자, 선미 홀수가 지금 선수보다 지금 큰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미가 이제 끄트머리인 거고, 그 다음에 선수가 앞에 대가리 쪽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2번 한번 봤고,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을 보면 등 홀수, 그러니까 선수 홀수, 선미 홀수가 같은 상태.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인 거죠. 자, 수심이 얕은 수역을 항해할 때, 입거할 때 이용이 된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한 스타일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선미 홀수가 6.5다. 그 다음에 선수 홀수가 8.0이다. 이때 트림 상태는 일단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떠한 상태인 거예요? 1번 상태죠. 왜냐면 선수 홀수가 지금 크잖아요. 선수 홀수가 지금 크니까 이때는 선수 홀수가 선미보다 큰 상태니까 trim by the head 혹은 trim by the stem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큰데 라고 했었을 때 8에서 6.5를 빼니까 1.5 요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MTC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MTC라고 하는 게 아까 어디서 나왔었냐면, MTC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자, 몇 센티미터 배수톤 할 때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던 친구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몇 센티 배수톤, 자, 그때 나왔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MTC는 자, moment to change trim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트림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트림이 바뀌는 거. 자, 정의. 자, 매 센티미터 트림 모먼트라고 하는 것은 트림을 1cm 생기게 하는데 필요한 화물의 이동 모먼트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거랑 잠깐 헷갈렸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TCM 요거랑 지금 우리가 살펴볼 MTC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자, 제가 착각했어요. 자, 그래서 정의를 보면 MCT 트림 모먼트. 자, 이거란 트림을 1cm 생기게 하는데 필요한 화물의 이동 모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MTC를 이용해서 선박의 트림하고 그 다음에 홀수의 변화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트림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산식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러한 예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수 홀수, 그 다음에 선미 홀수인 선박의 청수 40톤을 선수 물탱크에서 앞쪽에 있는 물탱크에서 뒤쪽에 있는 물탱크로 이동했다. 자, 이 40톤을 배 앞에 있는 물탱크에서 배 뒤쪽에 있는 물탱크로 이동했다. 이때 트림 변화량은 약 얼마인가? 그래서 트림 변화량, 이 센티미터,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가? 단 주어진 조건이 있죠. 물탱크, 선수 물탱크에서 선미 물탱크까지의 거리가 120m고, 그 다음에 MCM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M 센티미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5.tm으로 이렇게 계산을 지금 전제 조건을 깔아줬습니다. 자, 그럼 이때 MTC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리에 이제 요거를 이제 넣어야 되겠죠. 105라고 하는 수치를 이제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WD 쪽에는 우리가 40톤, 자, 40톤짜리 지금 물탱크라고 했었으니까 40톤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120m니까 자, 요 두 개를 이제 분자에다가 넣어주고 105를 이제 분모에다가 넣어줘서 계산을 했었을 때는 대략적으로 이제 45.7 하나, 자, 요 정도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45.7 하나. 자, 그래서 이러한 타입의 지금 MTC를 구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요것도 뭐 매회
나오는 뭐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 2회에 한 번 정도 걸쳐가지고 이렇게 나오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박 저항과 관련해가지고 선박이라고 하는 게 움직이니까 당연히 저항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선박 저항의 유형이 있는데 마찰 저항, 그 다음에 조파 저항, 그 다음에 와류 저항, 그 다음에 공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마찰 저항을 보시면 선박이 운항하면서 물, 그 다음에 선체의 표면이 접촉하게 됨으로써 자, 발생하는 저항 성분을 말한다. 자, 그래서 당연히 어쩔 수가 없죠. 지금 배라고 하는 게 계속 바다가 됐든지 뭐 강이 됐든지 자, 흔히 말하는 물살을 가르면서 우리가 배가 운행이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실험에 따르면 뭐 건조된 매끄러운 표면의 저속선인 경우에는 마찰 저항이 전체 저항의 80에서 85%를 달한다. 고속 선박인 경우에는 50%에 달한다. 어쨌든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 마찰 저항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다. 자, 그다음 조파 저항입니다. 선박이 진행을 함에 따라서 수면상에 형성된 파괴가 유지되도록 선박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되는 에너지로 인한 저항을 바로 조파 저항이라고 한다. 이 파괴가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조파 저항. 그다음 와류 저항입니다. 와류, 선체 부가물의 형상이 유선형으로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흐름을 거스르지 않도록 놓여 있지 못했을 때나 선체의 형상이 급격히 변하는 경우에는 물이 선체의 표면을 따라서 흐르지 못하게 되어서 형성되는 소용돌이, 그걸 이제 와류라고 하는 거죠. 그 소용돌이 같은 유동에 의한 저항을 우리가 와류 저항이라고 한다. 와류 저항. 그 다음에 공기 저항. 자, 수면상에 노출된 주 선체하고 그 다음에 선류가 공기 중에서 움직이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저항. 당연히 바다를 가로지르기도 하지만 공기를 가로지르면서 배가 이제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항해를 하고 운행을 하는 것이니까 이 네 가지의 용어를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선박이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저항들이 있다. 자, 그 저항 등의 네 가지 유형을 한번 살펴봤고, 요번에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배에 실려있는 짐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배에 실려있는 짐. 그래서 적화 개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 적화량, 요거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적화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지 팩터. 이렇게 지금 봅니다. 선창에 화물을 적재했을 때, 자, 선창에 화물을 실어놨습니다. 화물 1톤이 차지하는 선창 용정을 지금 피트죠. 피트, 세제곱 피트 단위로 표시한 수치를 그 화물의 적화 개수라고 한다. 그래서 자, 선창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량은 당연히 적화 개수, 적화 뭐라고 표현했던지 간에 자, 적화 개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각각의 화물은 고유한 적화 개수를 가지지만 지금 동일한 화물이라고 할지라도 적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디에 적재하는 장소에 따라서 지금 적화 개수가 변한다. 즉 화물을 가지는 잘 적재하면 적화 개수는 작아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적화 개수를 지금 뽑아내는 것이 스토이지 팩터라고 해서 지금 이거는 사용한 선창 구역의 총 베일 용적. 그래서 피트의 세제곱 이제 피트인 거죠. 세제곱 피트. 그래서 부피를 말하는 거죠. 부피. 그 다음에 구획 안에 만재한 화물의 중량, 롱톤을 기준으로 한 지금 화물의 중량. 자, 부피에서 지금 무게를 나눠주면 적화 개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예시를 보면 배일 용적이 요겁니다. 요거 지금 5탈자예요. 지금 1, 10, 100, 1000만, 10만, 40만 세제곱 피트인 화물창의 적화 개수가 50인 화물을 가득 실는다면 화물의 무게 롱텀으로 했었을 때는 지금 간단하게 이게 50이고 지금 이게 이렇게 나오려면 지금 롱텀으로 봤었을 때는 이 8천이 나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적화 개수, 그 다음 적화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까지 시선을 배에다 뒀었다면 이제는 배 위에 실려있는 물품, 화물.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마무리를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과목과 관련돼 가지고 아무래도 계산하는 방식의 문제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우리가 말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말로 읽어보면 뭐 못 풀면 찍기라도 할 텐데
이 계산하는 문제 타입 같은 경우에 사실 그 계산의 식을 모르면 찍기도 굉장히 곤란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주 나오는 산식들 위주로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복습하시고 딸려있는 예시들도 꼬박꼬박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